이번 강의는 그 자본 조달과 자본 비용에 대해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문 강의에서 부족했던 거나 아니면 좀 더 복습해야 될 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설명은 뭐냐 하는 거예요. 1번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없다면 세전 타인 자본 비용과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같다. 맞습니까? 그렇죠. 영업이익이 없으면은 뭐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KD가 KI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때는 KD와 KI가 똑같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전 타인 자본 비용은 우리가 보통 KD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는 부채 원금분의 이자 후납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은 KI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B의 I의 I 곱하기 T. 이게 이자 비용이 감세 효과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영업이익이 없다면 이자 비용의 감세 효과가 없는 거니까 KI도 B분의 I가 되는 거죠. IT가 제로가 되니까. 사전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은 타인 자본 비용보다 높다. 맞습니까? 높죠. 왜냐면은 자기 자본 비용은 주식을 살 때에 기대하는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타인 자본 비용은 그 은행에 예금을 할 때 수익률이에요. 주식을 왜 삽니까?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당연히 다 높게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주가가 떨어져서 큰 손실을 보죠? 그거는 사후적으로 그런 거고요. 사전적으로는 항상 기대 수익률,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은행 금리보다 높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식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주식이 있다는 것은 곧 주식에 대한 사전적 기대 수익률이 은행 금리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투자한 가치는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 투자의 가치는 V는 C 나누기 K가 되는데 요 K가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인데 이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한의 가치, 기업 가치는 자본 조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한의 가치가 아니고 투자한의 현금 흐름. 투자한의 현금 흐름은 자금 조달의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죠. 그래서 OCF 측정할 때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이자 요소가 없어요. 이자 요소가. 대체로 은행 차입금보다 회사채로 자본을 조달하는 게 안정적이다. 은행 차입금은 만기가 좀 짧다고 그랬잖아요. 회사채는 기본으로 3년이고 또 차환이 되니까 자본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결국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이 후납이 아니고 선납이라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여기서 100을 빌려서 여기서 이자를 10을 준다. 그러면 원금도 여기서 줘야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100을 써서 1년 동안 쓰고 110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100은 100을 원금을 돌려주는 거니까 이 1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는 10이죠. 그랬을 때 100에 대해서 10을 썼으니까 10%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자가 선납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100을 빌려줄 때 여기서 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먼저 뛰고 여기서 90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자를 먼저 줬으니까 나는 여기서 100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빌렸는데 원금만 주면 되잖아요, 이때는. 그런데 거기서 이자를 먼저 떼어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90을 가지고 100을 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쓴 게 얼마예요? 90이에요, 90. 그걸 쓰고 10을 더 줬으니까 그 90을 사용한 것에 대한 대가로 이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0%지만 이렇게 하면은 11.11%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11.111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납, 미리 돈을 떼는 거, 그런 거를 미리 돈을 떼는 거, 깡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식의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더 높아지는 거죠. 선납이라고 하면. 자, 그 다음에 같은 기간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이제 실효이자율을 묻는 건데요. 요 기간에서 10%다 이거예요. 10%. 그러면 100만 원을 빌려서 여기서 11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런데 지급하는 횟수가 한 기간에 한 번 줬을 때예요. 그럼 두 번 주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 그러면은 여기서 5만 원을 주고 여기서 5만 원 주고 1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5만 원은 이쪽으로 오면은 1.05를 곱해서 5.25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t 이퀄 1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게 10.25 아닙니까? 10.25.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보면은 10.25만큼의 이자를 부담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10%가 아니라 10.25%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때의 10.25%를 실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 이자 계산 횟수가 늘어나면은 실효이자율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분기별로 하면 더 높아지고 또 월별로 하면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복리 신탁 그거는 이제 월 단위로 계속 이자를 계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금리는 어떤 조건에서 산출된 것이냐 이거예요. 후납이면서 월 1회, 선납이면서 월 1회, 후납이면서 연 1회, 선납이면서 연 1회. 어느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표준금리. 요게 금리가 10%다라고 하면은 100만 원을 빌려서 1년 후에 10만 원을 주는 그런 조건이에요. 이게 표준금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연 표면 금리가 똑같다면은 어느 게 제일 금리가 높을까요? 선납은 후납보다 높을 거고, 그러니까 후납이면서 월 1회 지급하면은 월복리 계산하는 거니까 이게 제일 높겠네요. 그렇죠? 이 조건이 제일 높을 거예요. 부담하게 되는 금리가. 그런데 사실 균형 상태라면은 시장의 금리는 1번이나 2번이나 3번이나 4번이나 어떤 식으로 계산해도 똑같아요. 시장금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가 10%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연 단위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10%, 2번으로 계산해도 10%, 3번으로 계산해도 10%, 4번으로 계산해도 10%예요. 그러면은 적용 금리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표면 약정하는 금리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근데 만약에 표면 금리가 똑같다라고 해놓고 묻는다면은 후납이면서 월 1회 이자 지급하는 조건의 금리가 제일 높아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표면금리는 표면금리, 표시금리라고 하는데 표시금리 이거는 stated interest rate이고 아까 실효이자 이런 이자 지급 조건을 감안해서 산출하는 것은 실효이자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effective interest rate이라고 하죠. 실효이자율, 실효금리.
자, CAPM으로 구한 기대 수익률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CAPM으로 어떤 기업의 특정 기업의 그 기대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서 CAPM, 그러니까 증권시장선, 여기 이제 증권시장선이죠. 그래서 이 증권시장선에 대입해야 될 그 변수는 뭐냐 이거예요. 특정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결정하게. 우리가 그 금리가 10%고 RF 그리고 마켓 수익률이 예를 들어 14%다라고 하면은 CAPM 증권시장선은 10 플러스 14 빼기 10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증권시장선이에요. 그런데 특정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럼 특정 기업의 베타를 여기다 넣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의 주식 베타를 여기다 넣어서 구하면은 바로 그 기업의 자기 자본 비용을 산출하게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거. 주가 수익 비율이라는 거는 뭐죠? 이 퍼예요, 퍼. 퍼를 주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주가 수익 비라는 말을 빼고 그냥 주가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디서는 주가 이익 비율이라고도 해요. 주식 수익률은 아니에요. 주식 수익률은 이렇게 막 단어를 헷갈려 써도 주식 수익률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RI 해서 취득 주식에서 주가 상승분 주식을 D1 이렇게 주식 수익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가 수익 비율 퍼를 이용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법을 올바르게 설명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주가 수익 비율을 그대로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용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이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 비율은 주식 가격을 EPS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은 주식 가격이 5,000원, EPS가 5,000원이다. 근데 주식 가격은 4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퍼가 8이에요, 8. 8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쓸 수는 없죠. 주식 수익 비율의 역수를 구해서, 그러니까 8분의 1을 쓴다. 이게 12.5%인가요? 이거를 자기 자본 비용을 쓴다. 이게 맞네요. 그렇죠? 2번. 주가 수익 비율을 증권시장선에 대입해서 구한 값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용한다. 틀린 말이고요. 주가 수익 비율과 주가 순자산 비율의 평균값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용한다. 이것도 뭐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기죠. 그 PBR은 주식 가격을 BPS로 나눈 거예요. BPS는 book value per share. 그래서 주당 장부 가치, 주당 순자산 가액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대처대조표의 이쪽 부분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그거를 BPS라고 합니다. BPS. 또 PBR 말고 PSR이라는 것도 있죠. 요거는 S는 세일이에요. 세일. 그래서 매출액, 주당 매출액. 또 PCR이라는 것도 있죠. PCR은 주당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자, 문제 7번을 보십시다. 가중 평균 그 자본 비용을 구할 때 가중치는 어떻게 산출하냐요? 타인 자본은 장부 가치, 자기 자본은 시장 가치로 한다. 타인 자본은 시장 가치, 자기 자본은 장부 가치로 한다.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모두 장부 가치를 한다. 타인 자본, 자기 자본 모두 시장 가치를 한다.
모두 시장 가치라는 거죠. 이렇게 장부 가치는 역사적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 자료를 앞으로 평가를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다가 쓸 수는 없죠. 현재의 상황을 쓰는 거죠. 현재의 상황을. 그래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가나기업의 부채 이자율은 10%고 주식 베타는 1.5, 시장 포트폴리오 수익률 14%, 법인세 20%다.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100%라면 와크는 얼마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해 봅시다. 그럼 타인 자본 비용 KD가 부채 이자율 10%인데 KD 곱하기 1-T 해서 KI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10 곱하기 1-0.2 그래서 이제 8%가 되는 거예요. 8%.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영업이익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은 영업이익이 있어서 세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별다른 얘기가 있으려면은 단 이 회사는 뭐 영업이익이 없어서 세금 효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8%가 되고 그 다음에 KE는 증권시장선을 통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되는데 증권시장선은 10 플러스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4니까 마켓 수익률이 10 하고 베타 이게 이제 증권시장선 아닙니까? 그런데 이 회사의 베타가 1.5래니까 여기다 1.5를 넣어요. 그럼 곱하기 4 하고 10이 되니까 16이 되겠네요. 그렇죠? 16%. 그러니까 8%와 16%의 가중평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100%라고 하는 걸 보니 반반씩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와 16%를 8 곱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16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24, 12가 되겠네요. 그렇죠? 12. 이거 3번입니다. 3번. 12%. 문제 8에서 그 앞에 문제 여기서 이 회사의 영업현금 흐름이 240억이라면은 이 기업의 부채는 얼마냐? 영업현금 흐름이 240억이라?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240 나누기 12%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 와크가 12였죠? 12. 그러니까 12%를 해요. 그럼 이게 얼마가 됩니까? 2천억이 되네. 2천억.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가 2천억이면은 부채가 지금 물어본 게 부채 가치 아닙니까? 부채 가치. 그럼 아까 부채 비율이 100%라고 했죠. 그러면은 부채 비율이 100%면은 이 B하고 S가 금액이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중 투자한 또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뭐냐 하는 건데 투자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뭘 선택하느냐 이것이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냐. 투자안을 선택하면 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업현금으로 OCF 또는 뭐 FCF 이게 결정이 된다. 이거.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냐. 자본 조달 방법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본 비용이면은 뭐 그게 KD, KE를 거쳐서 K5로 나오겠죠. K5로. 그러면은 OCF를 K5로 나누는 것이 바로 투자한 또는 기업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뭐예요, 근데? 다음 중 투자한 또는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위 두 가지가 동시에 결정한다. 이게 맞겠네, 이게. 답이 없다. 답이 있죠. 위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면은 또 이런 문제를 풀면은 꼭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자기는 투자 안에 선택을 했다 이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잖냐 이래요. 자본 조달의 방법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이런 객관식으로 선택할 때는 가장 좋은 답, 가장 문제의 요구사항을 다 반영한 답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1번, 2번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틀리진 건 아닌데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을 갖고 운동을 한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답이 축구예요, 축구. 예를 들어서 답이 축구인데 거기에다가 운동 또는 스포츠, 축구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축구가 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스포츠, 운동 해놨다고 해서 축구는 스포츠 아닙니까? 축구는 운동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리진 않다고 해도 그게 정답이 아닐 수가 있으니까 객관식의 경우에는 가장 정확한 답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중심 강의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